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행 전이긴 한데 올해 초부터 크게 이슈죠.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꼼수가 터지면서 논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을 내놓자마자 1억 원 이상 수입차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매량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6만 1,700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0,000대 넘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1억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한국 수입차 협회에서 내는데 가격대별 판매량도 집계하거든요.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부터 1억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1억 5천만 원 초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3천만 원 미만부터 1억 원 이하인 차들은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차는 작년 1분기보다 50대 정도 늘었고요. 1억 5천만 원 이상인 차는 작년에 2,600대 정도 팔리던 게 올해는 5,600대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법인차 번호판 공약을 내놓은 게 올해 1월 10일이거든요. 이 공약 이후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럭셔리카랑 스포츠카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볼까요? 벤틀리 플라잉 스포의 구매자 중 57.1%는 법인차였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르스는 86.1%, 벤틀리 벤테이가는 79.3%,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76.5%, 페라리 488은 87.1%가 법인차였습니다. 슈퍼카 브랜드 단위로 보면 페라리 구매자 중 70.1%가 법인이었고요. 람보르기니는 80.2%, 맥라렌은 81.6%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법인차를 번호판으로 구분하겠다니까 갑자기 초호화 슈퍼카의 법인 구매 비율도 늘어났다는 건데 대체 왜 번호판 바꾸는 거랑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구매자들 입장에선 꼼수, 정책적으로 보면 빈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공약이 현실이 되면 새로 구매하는 법인차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인차들도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시행 전에 구매한 차들은 일반 번호판이 유지되고 시행 이후에 구매한 차들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겁니다. 야, 이거 시행도 전에 이렇게 꼼수가 발생해서 되겠나요? 저는 이왕 시행하는 거 제대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난번 제안 영상의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전개해볼까요? 일단 이 정책의 취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겠죠. 지금 초호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법인차로 구매한 사람들이 많고 이걸 꼼수로 활용해서 탈세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인차라는 게 뭔가요? 회사 업무를 위해 쓰는 차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차인데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이런 차가 왜 필요한데요? 법인차로 이런 차를 뽑는 사람들이 혹시 죄다 자동차 유튜버인가요? 시승기가 업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인차를 뽑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업무 용도로 제대로 쓰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혜택을 가져가다 보니까 제대로 거쳐야 할 세금이 거치지 않는 거죠.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도 줄어든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어차피 법인차는 아무도 보험 등록을 못하는데 어떻게 꼼수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요. 꼼수는 꼼수를 낳는 법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회사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닌가요? 배우자나 자녀를 회사 임원으로 등록해 두거나 스리슬쩍 직원으로 등록해 두면 법인차 보험도 얼마든지 들죠. 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법인차는 아무나 타는 줄 아나? 서류 심사도 까다롭고 법인들이 내는 세금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요, 동의합니다. 카푸어들처럼 진짜 사기로 리스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하려면 서류 심사가 꽤 까다롭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금도 상당합니다. 특히 이건 소득이 많을수록 내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저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압니다.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어쨌든 불법 아닌가요?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은데 리스차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법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보험 등록 가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용 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근절시키려고 법인차 번호판을 따로 두겠다는 거고요. 이 정책의 본질과 취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정책의 빈틈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왕 시행되는 거 제대로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도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보신 다음에 오늘 내용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차를 판매하는 리스사나 자동차 회사 있죠. 여기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 심사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대신 간결하게 바꾸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수를 부리려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거든요. 법인 보험도 직원을 지정할 수도 있고 모든 직원이 운전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월급을 주고받은 이력, 이 소득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낸 세금 자료 이런 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입사하자마자 차를 꼭 끌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입사 이후부터 퇴사까지 주고받는 소득
증명 자료랑 세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입사한 지 1년이 되면 그 다음 연말정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을 갱신할 때 이 자료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으면 아예 갱신을 못하도록 하는 식의 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법인차를 꼼수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걸러질 겁니다. 왜? 귀찮아지니까요. 회사 단위로도 볼까요? 사실 어떤 걸 규제하거나 차단해버리면 처벌 수위를 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귀찮게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있죠? 이걸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범위를 대폭 늘리고요. 연말정산같이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 있잖아요. 이때 무조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시행하려니까 정상적으로 법인차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때는 의무 작성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하든지 차종으로 하거나 하는 조건을 고민해보면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법인차는 말 그대로 영업용인데 영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라면 거리나 목적지 같은 게 어느 정도 패턴에 있을 거고 거주지가 찍히는 순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대조를 해봤더니 실제 운행거리랑 운행일지상 거리가 오차 범위 밖이에요. 그럼 이런 차들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기록 장치도 의무화해버리고요. 사실 기록 장치를 의무화해버리는 순간 거의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회사는 굳이 손으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장소와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전자로 입력된 데이터를 국세청에 그대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내 기록을 왜 정부에 제출해야 하냐 이러는 분들 많던데 말 그대로 영업용이잖아요. 정부에서는 그걸 명분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거고요.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가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 본다면 꼼수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일단 법인차 번호판 있죠. 이거 기존에 법인차로 쓰고 있던 차들도 싹 다 바꾸게 해야 합니다. 대신 지원금을 주는 방향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슈퍼카 말고요 1톤 트럭같이 영세 상인들이 법인차로 등록해놓은 진짜 영업용 차도 있을 거잖아요. 차종이라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판 지원금 같은 것도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된다면 그 뒤에 있을 법한 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구매한 차주들은 굳이 번호판을 바꾸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 있는 법 있죠. 이런 것도 싹 다 손봐야 할 겁니다. 기존에 타던 차를 폐차하거나 하면 기존 번호를 새 차에 이어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조건이 폐차된 차만 적용된다는 건데 슈퍼카 타다가 사고 나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슈퍼카는 또 워낙 튼튼해서 웬만한 사고 아니면 운전자는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폐차한 차주들이 또 슈퍼카를 사서 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 차도 일반 번호판으로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꼼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고 제도도 도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공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슈퍼카를 법인차로 타고 다닌다고 광고하는 꼴이잖아. 창피한 줄 알면 안 타겠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이면 바로 신고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신고 제도도 자칫 잘못하면 허술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슈퍼카가 있어요. 연두색 번호판이에요. 오예 딱 걸렸어 이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를 나왔는데 이걸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사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처벌할 건데요. 결국 이게 가능해지려면 운행일지가 기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운행일지 작성 기준을 확 늘려버리고 사실상 모든 법인차한테 의무 적용을 해버리면 운행일지 작성 의무 기준을 피해가는 꼼수도 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기로 작성하게 하지 말고 전자식으로 바꿔버리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OBD 장치 연결해서 자동으로 다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이 끝날 때마다 관련 앱에 해당 장소에 어떤 걸 위해 갔다 온 건지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하고요. OBD 장치를 임의로 제거했다 이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운행일지 관련 앱이 있을 거잖아요. 수리를 위한 거면 수리 내역서를 첨부하면 되고요. 이런 자료가 없다면 단속하러 출동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벌 기준도 만들 수 있고 처벌 대상 구분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법인차 번호판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차를 꼼수로 이용하는 건 탈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번호판 색깔 구분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인차를 타던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 때문에 단속 인력을 늘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나 고치려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충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